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출근이라는 하루의 기준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여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급합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뭐가 된 거지? 예전에는 직함으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의견을 묻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다가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입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평일 낮 출근하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이 보입니다. 저들은 어디론가 향하는데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아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조용히 낮아진 자존감, 초라해졌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출발해 다시 나를 세우는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초라함은 실패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계십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죠. 처음 몇 달은 좋았답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보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자식들이 먼저 말을 꺼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디 좀 다니셔도 되고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걸 알지만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리가 달라집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꺼내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고 싶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거나 그냥 지내요 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동네 산책을 나갈 때도 주춤하게 되더랍니다. 평일 낮에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이웃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까 걱정되어서요. 얼마 전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이 초라해. 예전엔 아침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이 시기의 마음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뒤처진 건가? 쓸모가 없어진 건가?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감정은 실패보다 전환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하 직원,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동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역할로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 역할을 잠시 벗어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입었습니다. 그 역할은 단순히 직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었고 존재 이유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명함도 직함도 책상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입어온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평생 역할로 살아온 사람이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시기를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의 허전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 맡아왔던 역할이 조용히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전에 잠깐 멈춤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기 전 잠시 벗고 서 있는 순간과 같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잠깐 벗은 상태일 뿐 다시 입을 새로운 옷을 찾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편할 수도 덜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을까? 은퇴를 전후로 사람은 자신을 더 자주 평가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대체 뭘 남겼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도, 동창회에 갈 때도, 손주를 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채점합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말이죠. 이 비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옛날 사진을 자주 봐. 젊었을 때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 그때는 몰랐는데 참 멋있더라고. 정장도 잘 맞고 표정도 당당하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가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뭐지? 거울 보면 늙은 사람만 보이고 하는 일도 없으니 자꾸 비교가 돼. 그분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동창회 가면 더 심해져. 누구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누구는 손주 자랑에 바쁘고 나만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요즘은 동창회도 안 나가? 가기 전부터 비교하고 주눅 들어서 말이야.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몽테뉴는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장면이 내 초라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친구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 나는 왜 여행 한 번 못 가지? 이웃이 손주 자랑을 하면 우리 집 손주는 왜 이렇게 말썽일까? 뉴스에서 성공한 동갑내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뭘 했나? 그렇게 세상은 온통 나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 됩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데 나는 하는 생각이 들고 TV에서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가입니다.
비교에 덫에 걸리면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고 남들의 시계로 내 시간을 측정하며 남들의 성공으로 내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이뤘던 것들,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시간들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허투루 생각하는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배우고 싶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수록 사람은 더 애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사람은 더 애씁니다. 괜히 더 친절해지고, 괜히 더 설명하고, 괜히 더 미안해합니다.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습관처럼 꺼내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식들한테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 바쁠까봐, 괜히 패 끼칠까봐. 그래서 먼저 전화 안 하고 기다려. 그러다 보면 한 달도 지나가더라고. 전에는 내가 당당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람이 심부름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 사실 몸도 힘든데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해줄 게 있겠어 싶어서 그냥 해주게 돼. 거절하면 나를 더 쓸데없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두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선의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만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대인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니 남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움츠러들고 미리 사과하고 미리 물러섭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작아집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스스로 느끼는 가치도 작아집니다. 마트에 가서도 계산원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스럽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직원을 부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정말 초라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초라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가장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인들은 자존감을 이렇게 바라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존을 성과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다.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잘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볼 때 우리는 너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신에게 너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치가 생산성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함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0이 된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다시 강해지는 순간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의 기준에서 내려와 내 숨의 속도로 다시 걷기 시작할 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혼자 선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줬습니다. 직함이, 월급이, 명함이 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를 증명해 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확신으로 나를 지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믿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나를 정의한다.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이름도, 직업도, 가족도,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긴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도를 선택할 자유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견딜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더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하나 자신이 어떤 사람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새로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다른 기준에 맡겨 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잊어버린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다시 나를 세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 다시 일어선다는 건 예전처럼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대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이 말을 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괴로웠어. 눈 뜨면 오늘은 뭐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고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지?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봤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 떴네. 잘했어. 이렇게 혼잣말을 해. 밥 먹고 나면 맛있게 먹었네. 좋아. 이렇게 말해주고. 처음엔 쑥스럽더라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가 조금 덜 무겁더라고.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하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잘 버텼네 하고 생각해. 이불 개고 식사하고 샤워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내일이 조금 덜 두렵더라고. 그분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꿨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바꿨고 결국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낸 겁니다. 다시 나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나에게 건네는 작은 인정. 오늘도 잘 버텼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현인들이 말하는 자존감 회복은 대단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것을 요구하지만 진짜 삶은 작고 소소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눴다는 것, 창밖의 햇살을 잠시 느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자존감 회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정해서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창문 열고 환기하기, 식사 후 설거지 바로 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기로 정했답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그 작은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화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는 생각이 아침을 일으키는 작은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일기를 한 줄만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어보세요.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순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비교는 습관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멈춰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SNS를 멀리해. 거기 들어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 누구는 세계 여행 다니고 누구는 멋진 취미 생활하고. 그걸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보기로 했어. 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아예 차단하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저녁 오늘 괜찮았던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면 하루가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분은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매일 저녁 좋았던 일 한 가지를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까 하루에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더라고. 커피가 맛있었다든지, 길에서 강아지를 봤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행복이더라고. 그 공책을 한 달, 두 달 채워가다 보면 내 하루가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쌓입니다. 그게 작은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은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혹은 혼자 산책하면서 작은 목소리로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 말들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모든 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원래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자존감 회복했어 라고 외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 나 좀 덜 초라하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혹시 요즘 자신이 유난히 작아 보이고 하루가 길고 쓸모라는 단어가 자주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당신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설 수 있습니다. 프랭클이 말했듯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현인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며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도 조금은 괜찮다고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한 번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바쁘지 않아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당신은 그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잊었다면 오늘 다시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 질문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헛헛함을 앓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답하고 막막한 길이지만 함께 나누며 걷는다면 남은 생의 여정도 충분히 근사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고 인생의 깊은 맛과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이 길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나눈 대화가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